12장 레버리지와 자본 비용. 예. 예, 이 단원은 이제 무조건 맞춰야 되죠. 예. 1분 안에 진짜 풀 수 있고, 난이도가 이제 가장 낮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 책으로 대비하면 난이도가 엄청 낮아져요. 예. 제 책이 잘 써놔서 그런 거죠. 예. 아무튼, 전 단원을 이제 100점 맞아야 된다. 예.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ABC, 예, 3개의 단원이 있는데, 요게 좀 더 비중이 높지만 전체적으로 다 골고루 대비를 하셔야 된다. 예, 재무관리 기본 강의 들으셨다면 이제 레버리지는 이제 너무 유명한 개념이라서 제때를 의미하고, 이제 영업 레버리지, 재무 레버리지, 결합 레버리지. 예. 그리고 이제 고정 영업비가 이제 영업 레버리지고, 이제 고정 재무비가 재무 레버리지. 그죠? 매출액의 변화. 만이 아니고 이제 영업 이익의 변화. 따라서 영업이익하고 주당이익의 변화율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그 다음에 이제 매출액의 변화보다 이게 더 크게 나타나요.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구체적으로는 이제 매출액이 1% 변할 때 영업이익 변화율이 DOL이고, 영업이익이 1% 변할 때 당기순이익 변화율이 DFL이고, 이 둘을 결합해서 매출액이 1% 변할 때 당기순이익 변화율이 DCL이다. 자, 2002년 4번 문제 보면 매출액이 1% 변할 때 영업이익이 변화율, 영업 레버리지 맞고, 영업이익이 1% 변할 때 순이익이 변화율, 재무 레버리지도 맞고, 그렇죠? 너무 쉽죠. 예. 자, 영업 레버리지 먼저 이제 하는데, 영업 레버리지는 이제 고정 영업비, 유용자산 감가상각비가 포함돼요. 를 부담하는 정도를 말한다. 그리고 이제 고정 영업비가 이제 지렛대 역할을 해서 매출액의 변화에 따른 영업이익 변화에 매출액 변화가 크게 나타나는 현상이 이제 영업 레버리지 효과다. 보면 이제 25% 변할 때 영업이익이 40% 변하잖아요. 예, 더 크게 나타나죠. 예, 요거를 보시면 되고요. 자, DOL의 이제 공식, 예, 이거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다 기억하셔야 돼요. 예, 이거 다 이제 응용돼서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1% 변할 때 영업이익이 몇 프로 변하는지 이거 앞에서 했고, 이제 이걸 또 아셔야 되는데, DOL이 크다는 것은 매출액이 증가하면 영업이익이 빠르게 증가한다. 이런 걸 의미한다. 반대로 이제 감소도 동일하고요. 자, 요 의미를 잘 알으셔야 되고요. 예, 요거는 제가 바로 앞에서 설명드렸는데, 자, 한번 읽어주시고, 이 영업 레버리지도는 매출액의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예,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매출액 수준에 따라. 자, 먼저 매출액이 손익분기점 미만일 때, 때는 0보다 작은 값이다. 예. 따라서 DOL이 음수라는 것은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영업 손실이 줄어든다는 의미다. 이런 의미 다 줄거놓은 거 다 거의 암기하셔야 됩니다. 예. 즉 손익분기점에 이를 때까지 음수의 DOL은 매출액이 1% 증가할 때 영업 손실이 몇 프로 줄어들었는지를 나타낸다. 예, 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 선지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손익분기점. 예, 바로 그 손익분기점이죠. 예, 거기서는 EBIT가 0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DOL이 이제 무한되고, 그다음에 매출액 손익분기점 초과일 때 이제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영업이익이 감소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아주 큰 수였다가 점점 감소해서 공적인 1에 접근해요. 예, 이거 다 기억하셔야 돼요. 예, 이는 매출 증가함에 따라 고정영업비 영향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예, 요 다 의미 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고정 영업비와의 관계. 예. 기본적으로 이제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고정 영업비가 0이면은 DOL은 1이에요. 예. 그래서 영업이익 레버리지 효과가 없다. 근데 영업이익이 0보다 큰 상태에서 요거죠. 예, 요 관계에서 고정 영업비가 0보다 크면 DOL은 1보다 크게 돼요. 예. 그리고 고정 영업비가 증가할수록 DOL은 증가해서 영업이익 효과가 크게 나타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고정 영업비에 지출이 많은 자본 집약적 산업, 그죠? 예, 유용자산이 많잖아요. 자본 집약적 사업이. 예, DOL이 노동집약 산업의 DOL보다 크게 나타난다. 그렇죠? 예, 16년 28번 문제는, 자, 영업이익이 0보다 작은 경우. 영업이익이 0보다 작다는 말은
매출액이 손익분기점 미만이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죠. 예, 그럴 때는 음의 DOL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영업 레버리지가 0보다 작은 값을 갖는다. 예, 그렇다면 이거의 의미는 뭐냐면 DOL이 음수라는 것은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영업 손실이 줄어든다는 의미예요. 영업 손실이. 근데 선지는 매출액 증가는 맞는데 영업이익이 감소한다. 영업이익이 이미 마이너스예요. 그렇죠? 영업 손실이 줄어든다. 이게 영업이익이 아니라 영업 손실이죠. 예, 그래서 틀린 선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번 선지는 이제 고정 영업비가 일정해도 DOL은 매출의 크기에 따라 변화한다. 그렇죠? 이 공식을 떠올려 보시면 돼요. 예, 공식에. 제가 공식을 이제 여러 가지 방면으로 다 암기하라고 하셨잖아요. 예, 요때 쓰는 거예요, 요때. 요 공식은 요때 쓴다. 그래서 요게 일정하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매출액이 크게 되면은 증가하는 거죠. DOL이. 그렇죠? 예, 감소하면 감소하는 거고. 예, 그래서 이게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21번, 이제 30번의 A 선지는 자, 손익분기점 미만의 매출액 수준. 예, 요거랑 같은 거죠. 예, 손익분 미만의 매출액. 예. DOL이 음수. 맞죠? 예, 0보다 작은가. 예, 맞는 선지가 되겠고, 이 DOL이 크다는 것은 영업이익 변화율에 비해 매출, 아니죠. 반대죠. 그렇죠? 매출액의 변화에 따라 영업이익 변화율이 크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거 틀린 선지. 예, 12년 28번 문제는 자, 이제 영업 레버리지 도를 구하는데, 자, 먼저 이제 손익분기점을 알려줬어요. 예, 그럼 이제 손익분기점 식을 이용해서 FC가 P-V 2500. 예, 요 정보를 알아낸 다음에 DOL을 3400일 때 해서 넣으면 되죠, 여기다. 예, 넣으면은 이제 3.7778이 나오다. 그러면, 예, 여기죠. 4번. 자, 이번에 이제 재무 레버리지 분석이에요. 재무 레버리지는 이제 고정 재무비, 예, 부담하는 정도를 말하고, 예, 고정 재무비라는 것은 이제 채권이나 예, 우선주, 요 두 개예요. 예, 두 개. 자, 레버리지 효과를 말하면 이제 고정 재무비를 부담하면 고정 재무비 지렛대 효과를 해서 예, 영업이익 변화에 따른 주당이익, 당기순이익 뭐 상관없고 예, 현상을 이제 레버리지 효과라고 그러는데 보시면 이제 영업이익이 40% 변할 때 예, 주당이익이 63% 변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더 크게 변한다는 거 예,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DFL은 공식 예, 이거 다 암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영업이익이 1% 변할 때 주당이익이 몇 프로 변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DFL이 크다는 것은 영업이익이 증가하면 주당이익이 빠르게 증가한다는 걸 의미한다. 예, 그리고 자, EPS를 예,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잖아요. 이제 데이터 EPS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자, 이것도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또 이제 재무 레버리지도의 이제 의미가 중요하죠. 예, 요 박스 안에 예, 기억을 해주시고 이번에 이제 매출액이 아니라 영업이익이죠. 영업이익. 자, 영업 손실인 경우는 이제 다르지 않는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자 손익 분기점이라는 것은 영업이익이 예, 이자 비용을 넘어서는 분기점을 말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똑같이 우리는 똑같이 세 개로 나눠서 영업이익이 예, 매출액이 아니라 영업이익이 이자 손익 분기점 미만일 때 그때는 영업 0보다 작은 값을 갖는다. 그 다음에 이제 DFL의 음수라는 것은 영업이익이 증가함에 따라 단기 순손실이 줄어든다는 의미다. 그렇죠? 네. 자, 영업 손실, 네, 영업 이익이죠. 네. 영업 손실인 경우는 이제 다루지 않기 때문에 달라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자 손익 분기점이 이를 때까지 음수의 DFL은 영업이익이 1% 증가할 때 단기 수익이 몇 프로 줄어들었나를 나타낸다. 네, 이 부분, 네, 요거랑 비교되기 때문에 자주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자 손익 분기점이 여기죠. 여기는 DFL이 무한대다. 그 다음에 이제 영업이익 이자 손익분 초과할 때는 예, 걔가 감소하고 아주 큰 수였다가 점점 가서 0.1에 접근한다. 예, 그렇죠? 예. 자, 이번에 이제 고정 재무비예요. 그렇죠? 재무비와 DFL. 자, 요거 비교해 가면서 똑같죠? 그렇죠? 예. 뭐
고정 영업비가 고정 재무비로 되고, 막, 그다음에 영업이익 변화가 이제 매출액 변화가 영업이익 변화였다고, 이런 식으로만 바뀐 거예요.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동일하고, 그죠? 주당이익이 0보다 큰 상태. 이거, 그게 되고. 여기까지 이제 요거랑 비교하면서. 그래서 따라서 이제 재무 레버리지 효과는, 더 큰 현상으로 DFL이 1보다 클 경우에 존재한다. 그죠? DFL이 1보다 크려면은 고정 재무비가 0보다 커야 되죠. 그렇죠? 이런 거. 2016년 28번의 4번 선지는, 자, 이자 비용이 일정하다. 그 다음에 이제 영업이익에 따라 변화한다. 이런 것은 이제 요 공식을 떠올리시면, 자, 이자 비용이 일정해요. 그러면 영업이익, EBIT 크기에 따라 변화하죠. 그렇죠? 맞는 선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영업이익이 이자 비용보다 큰 경우는 이거죠. 영업이익이 이자 손익분기가 초과인 경우, 초과일 때는 영업이익이 증가하면 DFL이 감소해요. 그죠? 그 다음에 1에 수렴해요. 아주 큰 졌다, 점점 공지 1에 적고. 네. 30번의 이제 C 선지는, 자, 레버리지 효과가 없다. 그럴 때는 0과 1 사이에 값이다가 아니고 1이 되죠. DOL이 1, DFL이 1. 이때 이제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영업은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그죠? 0과 1 사이의 값이 아니에요. 1이에요, 1. 그 다음에 이제 2번 선지는, 자, 재무 레버리지인데, 영업 고정비가 아니라 고정 재무비죠. 고정 재무비. 자, 이 시점에서 이제 손익분기점과 관련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이제 요거 다 나온 용어예요. 기출된 용어예요. 회계 손익분기점, 이자 손익분기점, 현금 손익분기점, 재무 손익분기점. 다 손익분기점인데 이름이 다 다르죠. 자, QA. 이거 판매량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인 손익분기점은 회계 손익분기점을 말한다. 이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자 손익분기점은, 이자 비용, 커버하는 판매량. 그죠? 근데 영업현금 흐름은, 이거죠. 영업현금 흐름. 그래서 요거를 0으로 만드는 그런 현금 손익분기점. 판매량. 그죠? 그 다음에 재무 손익분기점은, 요거죠. 요거. 이렇게 해서 0이 된다. 요 판매량. 이 공식을 다 외우셔야 돼요. 그죠? 13년 38번 문제는, 자, 골고루, 요 개념을 골고루 묻고 있어요. 회계손익분기점, 재무손익분기점, 현금손익분기점. 3개. 그 다음에, 자, 순영가를 양으로 하는 최소한의 연간 판매 수량. 이게 재무손익분기점이에요. 여기. 순영가 0. 그쵸? 그래서 이 공식을 다 적용하면은 그냥 바로 풀리는 단순한 문제입니다. 그죠? 공식을 몰라서 문제죠. 그죠? 그 다음에 추가되는 게 이제 1번이, 자, 회수기간을 하나 더 넣어놨네요. 회수기간은 앞에서 배운 요거 3. 요거 매년 현금 유입액 요거는 이제 요렇게 구할 수 있다. 그래서 회계손익분기점에서의 EBIT는 0이다. 그렇죠? 결합 레버리지 분석은 이제 다 합친 거죠. 그래서 고정 영업비도 나오고 고정 재무비도 나오고 고정 영업비, 고정 재무비 다 나오고 매출의 영업이익 다 나오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 주당이익 다 나오고 그래서 매출액이 25% 변하면 40% 변하고 63% 다 지렛대죠. 그렇죠? DCR도 공식을 다 외워주시고요. 이것까지 외워주시고 매출액이 1% 변한 주당이 6% 변한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DOL 곱하기 DFL이 DCL이다. 자, 이제 의미 중요하죠. 의미가 이제 다른 거보다 좀 크죠. 이게 두 개가 합친 거라서 요 내용들이 보시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 부분, 요 부분만 이제
추가로 보시면 되는 정도. 결합 레버리지 특성도 요거 두 개 보시면 돼요. 0보다 크면 DCL 1보다 크다. 16년 28번의 3번 선지는 DCL, DOL과 DFL의 곱 맞죠? 21년 30번 문제 이제 D번 선지는 자, 요 값을 줬죠. 결합 레버리지 8. 요 공식. 그럼 이제 DOL 곱하기 4니까 DOL이 2다. 나오죠? 그리고 이제 매출이 10% 증가하면은 영업이익이 20% 증가한다. 자, 요거는 이제 탄력성이죠. 탄력성 개념이죠. 그래서 DOL식을 요 탄력성으로 나타낸 요거. 그래서 매출액이 10% 증가한다는 말은 요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자, 요거는 20%, 그럴 때 2죠. 맞죠? 자, 17년 34번 문제는, 자, 요거랑 비슷한데, 자, 재무 레버리지랑 결합 레버리지를 줬다. 그러면 요 공식을 이용해서 DOL이 모르죠? DOL을 구한 다음에, 자, DOL이, 자, 영업이익 EBIT가 나오고, 고정 영업비용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 요식이 생각나야 됩니다. 요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FC 해서 구하면 40억이다. 제가 공식 다 외우라고 그랬죠? 다 필요하죠. 그쵸? 자, 4년 29번 문제는, 요 레버리지 분석에서 이제, 레버리지에서 가장 좀 어렵게 출제된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이 레버리지 도를 주고 퍼를 구하라고 했어요. 퍼. 그렇죠. 그러면 이제 퍼의 공식이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매출량이 1% 증가하면 영업이익이 3% 증가한다는 것은, 자, 앞에 봤잖아요. 그렇죠? 요거 이렇게 된다. 그래서 DOL이 3이다. 그렇죠? DOL을 알고. 그 다음에 이제 결합 레버리지도가 이제 6이니까 여기를 이용해서 똑같이 DFL 2라는 걸 알아낼 수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DFL이 2니까 DFL의 공식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영업이익 증가율. 자, 10%다. 그러면 EPS 증가율은 20%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서.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영업이익이 10% 증가할 때 주가가 10% 상승한다. 는 것은 요 관계인데, 요 관계인데, 자, 퍼가 이렇게 되니까 10이잖아요. 그러니까 P가 12 곱하기 EPS다. 요거 알아내는 게 사실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자, 영업이익이 10% 증가했다는 말 이렇게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면 자, P는 똑같이 10%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10% 증가하는 거고 이 공식에서 그 다음에 EPS는 20% 증가하네요. 그렇죠? 10% 증가할 때 그래서 1 플러스 20% 하고 요 P를 요거를 대입을 하면 되죠. 12 EPS 요걸 대입하면은 이제 퍼가 11이 나온다. 아시겠죠? 22년 32번 문제는 자, 이거예요. 요게 포인트예요. 자, 부채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무부채 기업. 그러면 무부채 기업의 DFL은 무조건 1이다. 요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무부채 기업의 이제 DFL이 1이니까 DCL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요게 1이니까 DCL이고 DOL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거는 DOL을 구하는 거지만 DCL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료가 DCL을 구할 수 있게 자료를 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자료를 다 대입하면은 DOL이 5다. 자, 레버리지와 위험. 자, 기업의 이제 주주의 위험도 및 수익성은 투자 결정, 자본 조달 결정에 의해서 결정돼요. 자, 보시면 이제 위험이 큰 투자를 선택한다면
현금 흐름의 변동 가능성이 커지죠. 그렇죠? 그래서 주주 및 채권자들은 보다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의 부채가 많이 늘어나요. 예, 그러면 이제 고정 재무비가 일단 증가하고, 그 다음에 요 위험, 파산, 예, 파산한다고 가정, 파산 위험이 증가하죠. 부채가 늘어나면. 예, 그래서 주주들은 보다 높은 수익률을 요구한다. 그리고 전자, 요 1번이 영업위험이고, 그 다음에 요게 재무위험. 자, 1년도 2번의 2번 선지는 타인 자본 비용보다 자기 자본이 보다 더 크다. 타인 자본 이게 크다. 예, 아니죠. 왜냐면 이 주주들은 이 영업위험, 1번 영업위험도 부담하고 재무위험도 부담해요. 예, 그렇죠? 예. 보시면 이제 주주 및 채권자 뒤에는 주주잖아요. 그렇죠? 예. 주주는 이것까지도 부담한다. 채권자는 이거. 그리고 심지어 이제 뒤에 이제 하마다 모형이 바로 배우겠지만 이 영업이용 자체도 부담하지 않는다 보고 이제 무위험 부채를 가정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따라서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은 주주들은 채권자보다 더 큰 위험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자본 비용이 타인 자본보다 더 높아야 돼요.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자, 영업위험. 자, 영업위험은 이제 자본조달 결정과 무관하다. 그 다음에 요 식. 그 다음에 이제 영업 레버리지도 매출액 변동 가능성에 의해서 결정되고, 예, 무관하다. 그렇죠? 그다음에 재무위험. 재무위험은 자본조달 결정에 따른 위험이고, 부채 사용이 증가할수록 주주가 부담한다. 재무위험. 그죠? 그래서 공식은 이렇게 되고요. 예, 재무 레버리지도, 영업 레버리지도. 앞에서 배운 거랑 연결이 되고 있죠. 예. 예. 영업이익의 변동가는 주당이익의 변동가는 재무위험이 아니라 영업위험이죠. 그죠? 영업이익 변동가는. 자, 재무구조와 베타를 볼 텐데, 예, 이거는 일단 요 두 가지, 법인세가 없는 경우, 그다음에 법인세가 있는 경우, 그리고 이제 나누어서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먼저 이제 법인세 없는 경우예요. 없는 경우에는 예, 자산 베타는 이렇게 된다. 예, 자산 베타가 베타 U다. 예, 영업위험만을 부담한다. 예, 전액 자기정을 조달했을 경우에 주식 베타를 말한다. 그래서 자본구조와 관계없이 일정한 값을 갖는다. 예, 이게 중요한 내용이고요. 자, 구하는 고식은 이거죠. 예, 법인세 없을 경우에. 그 다음에 무위험 부채를 가져간다면 이렇게 또 바뀌어요. 이게 0이 되니까. 예. 그리고 이제 주식 베타는 이제 그 주주들, 예, 주주들의 베타인데 베타 S. 예. 이 주식 베타는 영업위험과 재무위험에 반영된 베타예요. 예, 이런 부분. 그리고 식은 이렇게 되고요. 여기 이제 법인세 없을 경우에 주식 베타. 요거가 이제 유도되는 과정이 이제 요거 보시면 되고 쉬워요.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주식 베타는 레버리지. 예, S분의 B. 여기 증가함에 따라 선형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무위험 부채라면 여기 0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 식이 이렇게 간소화된다. 예. 그래서 요거보다는 요게 더 많이 쓰인다. 그렇죠? 근데 부채 베타는 뭐 체계적 자본의 체계적 위험인데 이제 0. 예. 0. 그냥 0으로 하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법인세 없을 경우에 베타 A, 베타 S, 베타 B의 관계는 일정하다. 자산 베타가 일정하다. 예. 그래서 자본조달 결정에 오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자, 요거예요. 예. 자산 베타가 일정하죠. 예. 그래서 이제 부채를 많이 쓰는 그 재무위험이 이제 다 커버된다. 영업위험으로 다 커버되기 때문에 자산 베타는 일정하다. 이 결론을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법인세가 있는 경우. 예, 있는 경우는 요거를 하마다 모형이라고 불러요. 예, 그래서 요거를 굉장히 많이 쓰죠. 하마다 모형. 자, 하마다 모형을 이제 유도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무위험 부채 가져간다. 이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 그래서 베타 B는 0이에요. 그리고 이제 부채 사용 기업의 가치는 무부채 기업 가치의 레버리지 이익, 예, 부채의 감소 효과, 이걸 더한 거다.
요거 두 개만 이제 가정을 하고, 자, 유도하는 거예요. 유도하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부채 사용 기업의 자산 베타, 베타 A는 다음에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자, 1번 부채 사용 기업의 주식 베타와 부채 베타의 가중 평균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무부채 기업의 베타, 베타 U죠. 와 부채 베타의 가중 평균을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마다 모형의 가정에 따라 이제 부채 베타를 0으로 놓는다면, 그 이제 식, 요거하고 요거를 등식으로 베타에 똑같으니까 놓으면 이렇게 되겠죠.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식시 12-15에서 이거죠. VU는 S 플러스 B1-TC잖아요. 그래서 이제 베타가 베타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요게 이렇게 변하고, 이렇게 변하고, 이렇게 변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된다. 그래서 하마다 모형식은 요거죠, 요거. 요거. 그래서 이걸 하마다 모형이라고 하는데, 이 도출 과정은 모르셔도 돼요. 그죠? 모르셔도. 이거 도출 과정은 시험으로 절대로 안 나오고요. 이 공식은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이 부채 베타가 0으로 놓은 그런 상태라는 거. 그리고 부채 베타가 0이 아니면은 공식 좀 달라져요. 아무튼 이 0으로 놓고 나오는 식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뭐 CPA 1차 같은 경우는 거의 뭐 100%라고 보셔도 돼요. 그때 요것만 암기하고 계셔도 됩니다. 뭐 요걸 좀 어렵게 낸다고 해서 이제 부채 베타가 있는 경우에 식을 이용한 뭐 문제가 이제 시중 뭐 1차 객관식 문제집에 많이 보이는데 필요 없습니다. 전혀 필요 없어요.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1차형으로는. 자, 이러한 하마다 모형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대용 베타법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실무에서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기업가치 평가할 때. 그래서 신규 투자인의 이제 주식 베타를 추정하는 절차예요. 자, 1번이 동일한 영업이익을 가진 대용회사를 선정해요. 그래서 대용회사의 주식 베타를 산출합니다. 자, 보시면, 자, 대용회사의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영업이익만 반영된 베타율을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베타율, 이 공식도 기억을 해주세요. 이게 하마다 모형, 이게 1번 대용 베타를 구하는, 베타율을 구하는 공식. 이거 정리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할 시간 없습니다. 그냥 외우세요. 이 공식으로. 자, 그리고 이제 만약 법인세가 없다면은,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간단하게. 근데 이제 이걸로 외우세요. 이걸로. 이거보단 이걸로 외우세요. 그래서 법인세 없으면 이게 딱 되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리고 다음 단계는, 자, 신규 투자안의 재무 레버리지. 이게 목표 레버리지죠. 목표 자본구조. 자본구조를 넣고, 여기서 구한 베타율을 여기다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규 투자안의 영업이익과 재무이익에 관련된 주식 베타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거를 기업가치 평가에 사용하는 거죠. CAPM에 넣으면 되죠. 그래서 법인세 없다면 이건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다 이걸로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하마다 모형하고 관련해서는 요거 3개, 요거하고 요건 같죠. 같죠. 그래서 요 단계적으로 한다. 베타열 다시, S분의 B 다시, 목표 자본구조, 신규 투자안의 베타, 신규 투자안의 자본구조. 그래서 공부처는 요 2개만 아시고, 요 과정, 과정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마다 모형에서 이제 무부채 부채를 가정을 해요. 모형 자체에서. 그 베타 B는 정말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죠? 아직까지 출제 안 됐어요. 그러니까 내년도에도 출제 안 됩니다. 이거. 왜냐면 이제 그 실무에서도 이 베타 L만을 이용해서 베타율 추정하지
대형회사의 베타비 절대로 이거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예. 아무튼 만약에 이제 베타비가 있을 경우 이제 법인세일 경우 이렇게 된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 결론. 이거 한번 해보세요. 자, 13년에 이제 30번 문제는 자, 법인세가 없고 무형부채 그렇죠? 그런 가운데 이제 자산 베타, 주식 베타 뭐 이런 거를 구하는 거죠. 자, 자본구조 변경 전, 변경 전이에요. 이건 변경 후고 변경 전은 50대 50. 자기자본 비용은 22%냐? 자, CAPM에 넣는 거죠. 그러면 22% 나옵니다. 맞고. 그 다음에 자본구조 변경 전이죠. 50대 50. 자산 베타는 0.75이다. 자, 법인세가 없고 무이연부채잖아요. 그럼 베타비가 0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베타 A는. 그러면 베타 S를 이제 0.5 아니 요 V분의 S가 0.5죠. V분의 S가 0.5 베타가 1.5 그래서 0.75 3번 선지는 변경 후죠. 변경 후. 자, 주식 베타. 자, 이 부분은 삭제를 해주세요. 여기 엉뚱한 게 들어가 있네요. 자, 법인세가 없으니까 베타에는 베타 U예요. 그렇죠? 베타에는 베타 U. 그러면 이 공식을 이용해서 풀 수가 있어요. 그렇죠? 베타 S를 구하는 거잖아요. 베타 S 주식 베타. 그러면 이 베타 U가 베타 A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죠. S분의 B. V분의 S가 뒤집히죠. S분의 B. 그래서 1.07. 자, 4번은 변경 후에 자기자본 비용 K2죠. 이 CAPM 공식에 자, 베타 I를 이거를 넣으면 되죠. 그러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변경 후에 가중평균 자본 비용은 자, 여러 가지로 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법인세가 없어요. 법인세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변하지 않는다. 베타 A는 변하지 않고 따라서 이 K0, WACC도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기존의 이 부채 비율 넣어도 0.16 새로 변동된 부채 비율을 넣어도 0.16 심지어 여기서 구한 이 베타 A를 요 CAPM 식에 넣어도 0.16 다 똑같아요. 20년 28번 문제는 자, 베타 L 다시 요거를 구하는 거죠. 자, 먼저 베타 U를 구해야 돼요. 지금 이제 부채를 사용하기 때문에 요 베타는 베타 U가 아니죠. 자, 그러면 요 공식 법인세율이 있죠. 있게 나와요. 1차도. 요거를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 요거. 자, 그런데 베타 U를 바로 이 공식을 암기하면 바로 적용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 바로 적용을 하자. 이걸 그냥 써버려요. 이걸 쓰지 말고 이걸 써버려요. 다 넣으면은 베타 U가 2가 된다. 그렇죠? 그러면 요 베타 U를 이용해서 요 공식에 넣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변경된 자본구조 100%. S분의 B 100%죠. S분의 B 100%. 아예 주어졌어요. 넣으면은 3.2. 그렇죠? 앞서 배운 요 과정을, 요 단계를, 절차를 밟은 겁니다. 그렇죠? 베타 U 구하고 요거를 여기다 넣는다. 목표 자본구조. 이건 원래 자본구조. 2008년 36번 문제는 요거보다는 조금 더 어렵죠. 일단 여기는 이제 베타 L, 부채를 사용할 때 베타 L을 주어줬죠. 주어줬는데 여기는 베타 L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 현재 자기자본 비용을 주어줬잖아요. 이게 베타 L이니까
여기서 베타 L을 구하면 1.5다. 그 다음에는 뭐 이런 똑같은 절차를 밟는 거죠. 베타 U를 먼저 알아내야 되고, 이걸 바로 집어넣고, 1.25 베타 U. 그럼 이 베타 U를 여기다 넣는다. 그리고 이제 목표 자본 구조가 변동했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베타 L이 2.25. 그러면 여기는 이제 2.25 구하면 끝이었는데 여기서 한 단계 또 K2까지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CAPM에 넣으면은 2.25를 CAPM에 넣으면은 0.185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